자, 반갑습니다. 한국사입니다. 자, 시험은 끝났고 1학기는 아직 안 끝났지만은 원격 수업으로는 2학기의 진도를 미리 나가겠습니다. 이 수업은 유튜브로도 공개가 되니까 나중에 2학기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대비한다 이럴 때 다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176페이지부터 187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을 나가는데 여기에 내용들이 자잘자잘한 게 많아요. 뭔가 깊은 이해가 필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단순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게 저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은 이게 단축 수업인 상황에서 40분 내외로 커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할 때도 이 파트는 암기 외에는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자, 볼게요. 먼저 도시와 농촌의 변화 176페이지와 7페이지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거 대한제국 시기부터 일제가 침략을 할 때 교통수단이 등장합니다. 철도, 전차, 택시, 버스 등등. 여기 있는 철도는 그때 말씀드렸어요. 침략의 목적이 있다고요. 이 교통수단이 긍정적인 의미로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반면에 사람의 힘에 의지하는 수레, 인력거 이런 인력거꾼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편리한 교통수단의 등장에 의해서 몰락해서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게 일제시대의 이런 교통수단이나 근대화적인 모습들은 양날의 검입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좋은 면도 있는데 빛이 있는 반면에 그늘도 있기에 마련이에요. 그렇다는 점. 철도는 침략의 목적이라고요. 그리고 도시들도 점점 생겨나는데 이 도시가 원래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가 되는 게 상당히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이 당시의 도시는 일제가 필요한 지역, 항구 도시, 청진, 신의주 등등 항구 도시의 그런 도시의 성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항구냐? 아무래도 일본으로 자원과 물자를 수송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도시들이 성장을 합니다. 이런 도시들은 그 안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거주 지역이 달라요. 대표적으로 177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일제강점기 충무로의 사진과 한국인 거주지와 일본인 거주지 차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즉 일본인 거주지역이 좀 더 밝고 화려하고 한국인 거주지역은 좀 더 조명이 어둡고 이런다. 이게 우리가 어둡고 싶어서 어두운 게 아니라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쪽으로 많이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딱히 어려운 거 없어요. 몰락한 농민들은 도시로 모여들어가지고 일자리가 없나 하고 모여들면서 도심의 변두리 지역, 요 변두리 지역에 대충 만든 토막집을 짓고 177페이지에 사진도 있습니다. 토막집을 짓고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거주합니다. 진짜로 딱히 내용이 없어요. 자, 농촌은 과거의 토지조사 사업, 산미증식계획 이런 것들로 농민들이 몰락해서 소작농이 되거나 해외로 이주를 하거나 아니면 화전민이 되고 도시로 모여들어서 빈민이 되고 이런 상황에 모입니다. 지주들은 그들의 소작료나 이런 세금들을 강화를 하는 지주제가 강화되어 가고 오히려 농민들은 몰락하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농민들이 불만이 생기니까 이 사회주의가 농민에게 침투되면서 이따가 배울 농민운동으로 전개가 됩니다. 소작료가 원체 높으니까 소작료를 인하해달라. 이 당시의 소작료가 한 80%랑 됩니다. 7에서 80%.
겁나게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농민들이 불만이 생겨나자 이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요건 키워드입니다.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합니다. 농촌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겠다는 일제의 정책인데 일제가 이거를 좋은 의도로 할 리는 없어요. 농촌의 불만을 잠재워서 반일운동, 민족운동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식민지 체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에요. 게다가 이것도 약간 일제의 접근 방식이 웃깁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시험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럼 이 학생의 시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학생이 얼마만큼의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 환경은 어떠한가 이런 거를 분석을 다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마치 너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점수가 안 나오니까 노력만 해라 라는 식으로 접근한 거는 상당히 1차원적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일제가 야 조선 농민들이 몰락하고 못 사는 이유가 뭐냐? 니들이 일을 게을리해서 니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니들의 처지 꼬라지가 그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농민들이 몰락하게 되는 제도적인 체제적인 그런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농민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라고 덮어 씌워버리는 한계가 있어요. 농촌진흥운동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이 파트 176과 1778 파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농촌진흥운동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178페이지와 9페이지 3.1운동 이후에 문화 통치로 변화하면서 검열은 존재하지만은 신문과 잡지에 대한 자유가 어느 정도는 조금 아주 조금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지금도 존재하고 문맹 퇴치 운동에 앞장섰던 이 한글 신문을 등장하고 뭐 개벽, 신여성 등 여러 가지 잡지들로 발간합니다. 또한 뭐 라디오 이런 것들 대중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영화 중에서 나훈규의 아리랑 요것도 키워드입니다. 이 나훈규의 아리랑 이런 것들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레벨이라면 꼭 나온 것들이에요. 179페이지에 아리랑 촬영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의 모습도 바뀌어 간다. 뭐 이런 것도 빛이 있고 그늘이 있죠. 이렇게 대중문화가 형성되지만은 그 아래에는 친일적인 요소라던가 아니면은 검열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늘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서 야 이때 살기 좋았네 라고 단편적으로 접근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180페이지입니다. 자, 사상도 바뀌어요. 원래 이전에는 대한제국을 인정하는 뭐 임병찬 형님의 복벽주의 요런 게 있었어요. 황제라 왕을 인정하고 과거의 대한제국을 돌리자는 우리가 민족운동을 할 때도 과거의 대한제국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갔는데 이제 점점 바뀝니다. 공화주의로 바뀌어요. 황제나 왕이 없는 공화주의 민주정으로 점점 사상이 정치 이념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신채호 등이 만들었던 대동단결선언에도 이런 공화주의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뭐 기미독립선언서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런 것들에도 이 공화주의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자유주의,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혹은 사회주의, 혹은 페미니즘 여러 가지의 근대적인 이념들이 들어와서 우리 민족들이 이런 새로운 사상을 바탕으로 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운동들이 전개되나 여기가 진짜 암기와 구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각 운동별로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하고요. 또한
각 운동들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청년운동, 60만세 운동을 지난 시험 범위에서 배웠습니다. 60만세 운동 이후에 청년과 학생들이 자기들의 힘을 깨닫고 독서회, 성신회 등등 여러 가지 조직을 바탕으로 학생 운동을 전개한다고 배웠습니다. 이 민족운동에서 3.1 운동, 60만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점점 이렇게 학생들과 청년들의 역할이 민족운동에서 계속 부각되고 강조되어 갑니다. 이렇게 청년과 학생들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조직이 만들어지는 게 조선청년 총동맹입니다. 이런 조직들이 나중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라던가 이런 거에도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다음 소년운동. 요거는 사실 좀 뭐랄까 우리 기본상식 기초교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어린이날에 선물도 받고 그러면서 위인전으로 방정환 이런 사람들을 들어봤을 겁니다. 방정환은 당시에 아이, 애 이런 것들이 너무 어린애들을 깔보는 밑으로 보는 이런 용어다 라고 해서 이런 거를 쓰지 말고 어린이라고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높여서 표현합시다 라고 해서 어린이날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천도교 소년회, 방정환이 나중에 언급하겠지만은 종교에서 동학이 천도교로 바뀌어요. 천도교의 동학의 3대 교주, 천도교의 교주가 손병희, 3.1 운동의 33인 중에 하나였던 손병희가 있는데 이 방정환이 손병희의 사위입니다. 사위. 그래서 방정환도 자연스럽게 이 천도교의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민족주의 성향이 강했던 천도교의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천도교 소년회를 조직해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한 겁니다. 애초에 뭔가 소년이 등장했다, 어린이가 등장했다, 우리의 시험 범위와 우리의 전체 교과서 안에서 이런 게 등장했다? 무조건 방정환이에요. 무조건 방정환인 겁니다. 다음 형평운동. 갑오개혁 때 신분제와 신분의 차별이 철폐가 되었어요. 노비제가 사라지고 신분의 구별이 법적으로 사라졌는데 현실적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비록 신분제가 사라졌지만은 누가 백정이고 누가 노비인지는 다 알아요. 과거의 전마가 노비였다, 과거의 전마가 백정이고 지금도 백정이다도 알아요. 백정들은 옷차림이 다르고 심지어 백정들은 표식이 있어요. 집에 나 백정입니다라고 보여주는 표식이 있을 정도예요. 물론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사라지지만은 백정에 대한 차별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심지어 이때 학교에 입학할 때 우리는 백정놈의 자식 안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백정의 아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게 거부되자 여기에 분노한 사람들이 조선 형평사를 만들어서 형평운동을 전개합니다. 형평운동이 뭔 말인지는 알아야 돼요. 백정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자는 겁니다. 거기 181페이지에 형평운동 포스터, 요것도 모의고사 등지에 자주 나왔던 유명한 포스터입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형평운동할 때 무조건 백정을 떠올리라고요.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라고요. 나중에는 성격이 바뀌지만은 장황하게 됐고 일단 형평운동, 백정차별 철폐 넘어갑니다. 182페이지 여성운동.
뭐 지금이 뭐 항상 뭐 남녀 간의 젠더 갈등이 많은 시점이에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시기 당연히 여자가 많이 억압받는 시기예요. 여성 운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감을 가진 학생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기는 여성들이 점점 의식들은 성장하는데 현실은 과거 조선시대에서 조금 나아진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의 기회도 아직까지 균등하지 않고 사회 참여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시기는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이 목소리를 냅니다. 조선 여성 동무회라는 사회주의의 여성 단체가 있어요. 여성 단체도 민족주의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냐?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근우회. 신간회가 민족유일당 운동이었어요. 그것처럼 여성운동 단체들도 유일당 운동을 전개해서 민족주의 여성단체와 사회주의 여성단체가 하나로 합치는 여성판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 탄생한 게 근우회입니다.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키워드가 많습니다. 각 운동별로 키워드가 있어요. 즉, 각 운동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우리 말과 우리 역사. 아무래도 일제시대는 우리의 그런 민족 정신들이 탄압받고 억압받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 정신, 말과 역사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한글. 한글은 조선어 연구회에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의 한글날의 기원인 각야나를 제정하고 한글이라는 잡지를 발행해요. 이 조선어 연구회의 멤버들이 이름을 바꾸어서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게 조선어학회입니다. 영화 말모이에 어느 정도 이 조선어학회의 활동들이 나와 있어요. 그 영화 말모이를 보시면은 막 각지의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사투리를 말하면서 이 사투리를 정리를 해요. 그게 우리말 큰 사전이에요. 실제로 당시에 그 영화 말모이에서 학회 멤버들이 하는 것들이 요 활동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여러 가지 사투리를 많고 하니까 우리 민족의 맞춤법을 통일하자라고 해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고 우리말 큰 사전에 편찬을 시도하지만은 요거는 일제의 방해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연도도 살짝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42년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나 2학기에 배우겠지만은 이 시기는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우고자 하는 그 시점이에요. 뭐 창씨개명, 신사참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던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이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가 실패합니다. 이거는 해방 이후에 풀려나온 형무소에 있다가 풀려나온 뭐 몇 명은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풀려나온 조선어 학회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이 사전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영화 말모이가 완전히 역사적인 팩트를 다룬 영화라고 하기 좀 그런데 그래도 말모이 자체가 상당히 저는 좋은 영화라 생각합니다. 뭐 제가 뭐 리뷰를 하는 유튜버는 아니니까. 뭐 저는 그래서 조선어 학회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다음 역사 연구.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일제는 역사 왜곡을 합니다. 식민사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식민사관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타율성론. 야, 조선인들아,
니들 스스로 역사를 개척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몽골 같은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외부의 요소에 의해서 니들은 그냥 남들 따라 묻어가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런 느낌이다. 니들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타율성론을 주장해요. 다음 정체성론은 뭐냐? 역사가 발전을 합니다. 고대, 중세, 근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요. 근데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요. 고대는 노예제가 있고 중세는 농노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역사 시간에. 근대는 뭐 자본주의 뭐 이런 거죠. 뭐 블라블라블라. 근데 뭐 농노제라던가 봉건제 이런 건데 일본인들은 야 니들은 노예는 있었는데 니들 삶에 니들 역사에 농노나 봉건제는 없었다. 니들은 중세가 없이 그냥 고대에 머물러 있는 낡아빠진 역사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역사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합니다. 당파성론, 요거는 우리가 안 배웠지만은 붕당,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소론 블라블라블라. 니들은 편갈라서 쌈박질만 하는 민족이다. 요게 지금까지도 영향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게 우리 역사에 아직까지도 남아있어가지고 붕당 정치를 아직까지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2학년 때 배우세요.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너네 역사를 이렇게 구닥다리고 쌈박질만 하고 남들 따라 묻어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 역사를 비하하고 폄하하고 깎아내리자 이거에 대응해서 우리의 역사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민족주의 사학, 제가 민족주의를 설명했어요. 정체성. 한민족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한민족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게 민족주의 사학입니다. 깊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민족주의 사학에는 2명이 있어요. 신채호, 조선혁명선언의 저자 신채호, 그리고 박은식. 뭐 박은식은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한국통사, 여기에 통자는 고통이에요. 우리가 침략을 받은,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그 아픈 역사가 한국통사입니다.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피로슨, 우리가 피 흘려서 얻은 그 독립운동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전 같았으면은 신채호가 어떤 사학적 특징이 있고 박은식이 어떠한 사학적 특징이 있다, 이런 거를 다 배웠겠지만은 너무 빡세니까 그냥 민족주의 사학에는 신채호, 박은식 2명이 있다. 저서로 2명을 잘 구분해 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사회경제사학으로는 백남훈이 있어요. 이분은 조선 사회경제사, 이분의 연구는 주로 사회사와 경제사예요. 뭔 소리냐? 괜히 씌웠네. 아까 고대, 중세, 근대라 그래가지고 조선아 니들은 중세가 없어 라고 하지만은 백남훈은 아니다. 우리 조선,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는 중세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서 뭐 농노라던가 봉건제, 특히 봉건제 이런 연구를 하면서 봐라, 우리도 중세, 세계사적으로 다들 겪는 중세의 요소가 우리도 있다. 우리도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갔다라고 하면서 정체성론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실증주의 사학은 이병도 등 이런 사람들이 진단학회를 조직하는데, 이 실증주의, 현실적인 증거에 입각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문서라던가 비석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추측이나 예상이 아니라 직접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고증을 통해 연구하는 게 실증주의 사학입니다. 여기 좀 빡세죠? 일단 조선어학회 알아두셔야 합니다. 무슨 일을 했는가, 어떠한 사건으로 해체되었는가 라든가 역사 연구, 일제가 어떻게 역사를 왜곡해 왔는가, 이거에 대한 우리 민족 역사학자들의 대응은 어땠나, 신채호, 박은식, 백남은 실증주의사 각각의 요소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좀 많이 빡세죠? 원래 이 파트를 제가 두 번으로 끊어서 할까 하다가 하나로 묶었거든요. 양이 조금 방대해집니다. 다음 이제 184페이지와 185페이지에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두 개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사회주의를 빼고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전에 설명했어요. 소비에트聯邦의 깃발이 낫과 망치라고요. 즉 농민과 노동자라고요. 애초에 사회주의 시장 소비에트 자체가 노동자와 농민을 빼면은 형성이 힘든 구조여서,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와 농민이 그들이 운동을 할 때 사회주의가 많이 관여를 합니다. 일단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농민운동, 아까 제일 처음 말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으로 토지를 상실하고 산미 증식 계획으로 엄청 뺏기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장료를 70에서 80%나 되는 소장료를 내면서 농민들은 어마어마하게 시달립니다. 그래서 당시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소장료 내려달라라는 식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소작쟁이가 전개됩니다. 소장료 인하 뭐 이런 것들이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암태도의 소작쟁이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거기 184페이지 왼쪽 아래에 있어요. 지주 문재철 씨가 소작인 회의 요구인 40%, 80%가 40이 된 거예요. 40도 사실 적은 건 아닌데 거의 절반이죠. 얼마나 이게 양심이 출타하신 소장료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인하한 게 40이에요. 내 참네. 이렇게 소작쟁이를 할 때는 이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각 지역에 조직된 농민 단체들이 이 소작쟁이들을 많이 지원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조선농민총동맹, 이 전국적인 농민 단체의 결성으로 농민 운동은 조직화돼서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30년대에는 일제가 이 농촌진흥운동이나 이런 소작쟁이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면서 더 이상 수면 위에서 합법적인 상황으로 그들의 생존권을 요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이제 혁명적인 농민조합, 비합법적 수단으로 뭐 관공서를 파괴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농민운동은 노동운동과 마찬가지로 1920년대와 30년대에 가장 피크를 이루었습니다. 다시 키워드는 암태도 소작쟁이. 당연하지만 이거는 농민들의 운동이에요. 소장료 인하 운동.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 노동운동입니다. 당연히
노동자들의 운동에도 마찬가지로 노동운동도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1920년대와 30년대에 피크를 이룹니다. 그 일본인 기업들과 공장, 자본들이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 공장의 노동자가 일본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어요. 근데 근무 환경이 달라요. 우리 한국인 노동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어마어마하게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는데 임금차별표 185페이지 있잖아요. 애초에 임금의 차이가 정말 차별납니다. 이 시기는 남녀 간의 임금 차이도 있고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 임금 차별도 나는 겁니다. 정말 안 좋은 환경에서 빡세게 일하는데 임금도 많이 못 받아요. 이러니까 생존권 요구, 임금을 올려달라, 환경을 개선해달라, 노동시간 줄여달라, 이런 식으로 생존권 투쟁으로 파업을 전개합니다. 자, 농민운동, 수작쟁이, 노동운동, 파업, 이렇게 각자 생존권 투쟁의 방법이 다른 겁니다. 대표적으로 원산 총파업이 있습니다. 그 원산 쪽에서 라이징 선이라는 원유 회사에서, 정유회사, 석유회사, 여기에서 일본인 관리자가 한국인 근로자를, 노동자를 좁혀면서 구타를 하면서 여기에 분노한 우리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을 펼치고, 요게 전 세계의 노동자들로부터 어마어마한 격려와 지지를 받은 대표적인 노동운동입니다. 또한 제가 학습지 안 적었는데 184페이지에 위에 을밀대 위에서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 강주룡이 있어요. 을밀대가 이거예요. 평양 성문이 있어요. 요 위에 망루입니다. 여기 을밀대예요. 여기가 여기 위로 올라가가지고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한 겁니다. 요게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파업은 농민운동과 마찬가지로 일제가 철저하게 탄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혁명적 노동조합을 통해서 비합법적인 투쟁을 펼칩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전개가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매우 유사해요. 열악한 처지, 생존권 투쟁, 그리고 일제 탄압, 그리고 또한 비합법적인 혁명적인 투쟁들, 사회주의와의 연계.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원체 유사성이 깊고, 그래서 교과서에도 같은 단원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많지만은 좀 단편적인 암기가 많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 가시면서 제가 아까 방금 동그라미 쳤던 핵심 키워드들 잘 짚고 넘어가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더라도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은 방학 후에 개학하고 만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아마 그래요, 2학기에는 온라인 수업 없이 코로나가 마무리가 점점 돼가면서 여러분들과 현장 수업으로만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